머지않아 부를 수 있을 거야, 내 사랑. 그는 마지막 포옹을 하며 밝게 대답했다. 잘 계세요, 할머니.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질 때까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가녀린 소녀와 노부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해변에 늘어선 군중 속으로 사라지며 시내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아서 코난 도일, 존 헉스퍼드의 휴식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느 날 깨어나 보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그 절망감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모든 기억을 잃고 50년을 타국에서 살아야만 했던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서 코난 도일의 존 헉스퍼드의 휴식기인데요. 이 책 들어봤니에서는 도일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작품을 찾고 찾아서 준비했습니다. 셜록 홈즈를 비롯해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도 재미있지만 여러 주제로 쓰인 단편들 역시 하나하나 보석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또 하나의 보석을 소개하는데요. 분노가 치밀다가도 가슴 먹먹해지고 결국 훌쩍이게 만드는 아름답고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존 헉스퍼드의 휴식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참으로 기묘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 지구에서는 가장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사건조차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마침내 장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니 말이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멈출지 또 무엇으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사소한 일이 비극으로 발전하고 어느 날의 사소한 장난이 다음 날 재앙으로 이어진다. 조개는 모래 알갱이를 감싸기 위해 분비물을 내뿜어 진주를 만들고 진주 채집인이 그것을 건져 올리면 상인이 그것을 사서 보석상에게 팔고 보석상은 다시 고객에게 판다. 그러나 고객은 두 명의 악당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그들은 전리품을 두고 다투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고 자신도 결국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한다. 병든 조개가 그 인과관계의 첫 고리가 되고 교수대가 마지막 고리가 되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모래알이 우연히 조개 껍질 사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무엇이 작고 큰 일이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1821년 돈 디에고 살바도르는 영국의 이단자들이 네코르크 참나무 껍질을 수입해서 돈벌이를 한다면 내가 직접 공장을 세워 코르크 마개를 잘라서 완제품으로 팔면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때문에 고통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심하게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여자들이 있었으며 돈 디에고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 창백하고 굶주린 모습에 위험한 존재로 변해버릴 남자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라임나무 그늘에서 시가를 피우며 거닐던 중 번쩍 떠오른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다. 이 오래된 지구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너무도 얽혀 있어서 누군가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불쌍한 이는 더 나은 처지가 되기도 하고 더 나쁜 처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존 디에고 살바도르는 자본가였고 그의 추상적인 생각은 곧 거대하고 네모진 시멘트로 지어진 구체적인 건물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안에서 수백 명의 까무잡잡한 그의 동포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일을 했는데 그들의 임금은 영국의 장인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낮은 수준이었다. 몇 달 만에 새로운 경쟁의 결과로 이 업계의 시세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것은 대형 업체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고 소규모 업체에는 아주 치명적이었다. 몇몇 오래된 기업들은 그나마 버텼지만 다른 업체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임금을 삭감해야 했다. 또 한두 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불운한 사태에 마지막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곳이 바로 페어베언 브라더스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파산으로 이어졌지만 돈 디에고의 코르크 사업 진출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가 가공업자로 등장한 것이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이다. 몇 세대 전 초대 페어베언이 회사를 세웠을 당시 브리스포트는 작은 어촌에 불과해 남아도는 인구는 돈을 벌기 위해 갈 곳도 직업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든 안전하고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브리스포트는 서부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노동 수요와 임금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었다. 또 예전에는 운송비가 비싸고 교통도 느려서 엑서터와 반스터플 포도주의 상인들은 가까운 브리스포트의 상인에게 코르크 마개를 샀다. 하지만 이제는 런던의 대형 업체들이 직접 영업사원을 파견해 지역 고객을 확보하려 서로 경쟁했고 그 결과 이유는 거의 사라질 정도였다. 오랫동안 이 회사는 위태로운 상태였는데 이번 가격 폭락으로 결국 상황은 종결되었고 책임 경영자인 찰스 페어베어는 회사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 잿빛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다. 마지막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었고 오래된 건물은 곧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근심 어린 얼굴에 시름이 깃든 페어베어는 출납원 옆 단상 위에 서서 길게 줄지어 그의 책상 앞을 지나가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힘겹게 번 푼돈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평소 같으면 급여를 받자마자 학생들이 하교하듯 소란스럽게 흩어졌을 직원들이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들은 의신연스러운 큰 방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고용주에게 닥친 불운과 자신들에게 닥칠 앞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출납원이 마지막 이름을 확인하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침묵 속에 그들의 고용주였던 페어베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자신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기대 어린 눈길로 기다렸다. 찰스 페어베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곤란했다. 그는 평소처럼 임금이 다 지급될 때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연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당황한 것이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길고 흰 손가락으로 홀쭉한 뺨을 문지르며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니 유감이오. 그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브리스포트에도 불행한 날이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손해를 보며 공장을 유지해 왔소. 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텨왔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소.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소. 부디 각자 어떤 일이든 다시 일자리를 찾기를 바라오. 자, 안녕히들 가시오. 그리고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라오.
신의 가호가 사장님과 함께 하시길. 거친 목소리들이 합창하듯 외쳤다. 찰스 페어베인 씨를 다 같이 응원합시다. 눈빛이 반짝이는 늠름한 한 청년이 벤치 위에 뛰어올라 뾰족한 모자를 흔들며 소리쳤다. 사람들이 그 외침에 응답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긴 기쁨의 환호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햇빛 속으로 몰려나가며 긴 나무 식탁과 코르크 조각이 흩어진 바닥, 그리고 작별 인사에 뺨이 붉게 물든 채 슬픈 표정으로 홀로 서 있는 고용주를 뒤돌아보았다. 헉스퍼드? 출라번이 환호를 주도했던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장님이 자네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네. 청년은 돌아서서 정 고용주 앞에 모자를 이리저리 돌리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 사이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 공장 안은 텅 비고 짙은 안개가 공장 안으로 흘러들었다. 아, 존. 페어베인이 멍하니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책상 위에 편지를 집어들며 말했다. 자네는 어려서부터 내 밑에서 일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걸 잘 알고 있네. 내가 듣기로는 이번 실직이 다른 누구보다 너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더구나. 네, 저는 사순절 무렵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청년이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책상에 무늬를 그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선 일자리를 찾아야겠네요. 오, 가엾은 친구요.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네. 자네는 평생 이 일만 해와서 다른 일은 하기 어려울 거야. 공장장까지 했지만 별 도움은 안 될 테고 영국 전역에 있는 공장들이 일꾼들을 내보내고 있으니 일자리 자체를 찾을 수가 없을 걸세. 그러니 자네 같은 사람들에게는 앞날이 절망적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사장님? 존 옥스퍼드가 물었다.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네. 몬트리올의 셰리든 앤 무어에서 작업장 책임자를 구한다는 편지가 왔어. 자네만 괜찮다면 다음 배편으로 떠날 수 있을 거야. 임금은 여기보다 훨씬 많아. 사장님,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약혼녀 메리도 저 못지않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다 써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장님, 괜찮으시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와 상의해보고 싶습니다. 몇 시간만 여유를 주실 수 있을까요? 우편은 내일 보낼 걸세. 페어베인이 대답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오늘 밤 편지를 쓰면 되지. 여기 그들이 보낸 편지에 주소가 적혀 있네. 존 옥스퍼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소중한 편지를 받았다. 1시간 전만 해도 그의 앞날은 캄캄했지만 이제 서쪽 하늘에 한 줄기 빛이 비쳐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 주었다. 그는 고용주에게 고마운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었지만 영국인답게 그저 목이 메고 어색한 몇 마디 말밖에는 하지 못했다. 사장 역시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뒤돌아 안개 자욱한 거리로 성큼 걸어나갔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길 건너편에 있는 집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러나 공장장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과 구불구불한 샛길을 지나 어부들의 그물이 널려있는 담장을 지나고 청어 냄새가 가득한 자갈길을 걸어 바닷가에 줄지어선 작고 하얀 집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중 어느 집 문 앞에 선 그는 노크하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문고리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다. 은빛 머리칼의 노부인과 이제 막 소녀티를 벗은 젊은 아가씨가 벽난로 앞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가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좋은 소식이 있군요, 존. 그녀가 그의 양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당신 걸음걸이만 봐도 알겠어요. 페어베언 씨가 결국 공장을 계속 운영하시기로 하셨군요. 아니야, 내 사랑.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야. 존 옥스퍼드는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를 다정하게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제안받았어. 만약 당신 생각도 나와 같다면 그곳으로 가볼까 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당신은 할머니와 함께 나중에 오면 돼. 어때, 내 사랑? 글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예요. 신뢰와 사랑에 깃든 옅은 얼굴에 헤이즐넛 눈동자의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불쌍한 할머니가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나는 걱정 말거라. 노부인이 밝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될 일은 없을 테니 네가 할머니를 원한다면 할머니는 아직 여행하기에 늙은 나이가 아니란다. 또 언제든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당연히 우린 할머니가 필요해요. 존 옥스퍼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를 두고 떠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메리, 우리 셋이 함께 캐나다로 가서 몬트리올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면 그 도시 전체를 뒤져서라도 이 동네랑 닮은 집을 찾아낼 거야. 집 담벼락엔 덩굴 장미를 기르고 겨울밤에는 문을 닫고 벽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있으면 고향에 있는 집과 다를 게 없을 거야. 게다가 메리, 거기서도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왕과 똑같은 국기를 사용하니까 외국이랑은 달라. 그럼요, 물론이죠. 메리가 확신에 차 대답했다. 그녀는 친척이라곤 할머니뿐인 고아였으며 사랑하는 남자의 좋은 아내가 되어 그를 도우며 사는 것이 꿈이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녀는 어디서든 행복했다. 존이 캐나다로 간다면 캐나다가 곧 그녀의 집이 되는 것이었으니 그가 없는 브리스포트에 굳이 남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 오늘 밤에 편지를 써서 승낙해야겠지? 청년이 물었다. 할머니와 메리 모두 제 생각과 같으리라 짐작했지만 그래도 상의하기 전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주일이나 2주 안에 출발할 수 있을 거고 두어 달쯤 지나면 저편에서 할머니와 메리를 맞을 준비를 해놓을게요. 당신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길고 긴 시간이 되겠지만 사랑하는 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인내해야 해요. 메리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기 펜과 잉크가 있어요. 저 탁자에 앉아 우리 셋을 대서양 건너로 데려가줄 편지를 쓰세요. 이상한 일이었다. 돈 디에고의 코르크 사업을 해야겠다는 작은 생각이 이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었으니. 승낙 편지는 무사히 발송되었고 존 옥스퍼드는 곧바로 출발 준비를 했다. 몬트리올 회사에서 채용은 확정되었으니 바로 와서 직무를 맡아도 좋다고 알려왔던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간소한 짐을 꾸렸고 리버풀로 향하는 연안선을 탔다. 그곳에서 퀘베켄 여객선을 탈 계획이었다. 잊지 말아요, 존. 브리스포트 부두에서 그가 그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을 때 메리가 속삭였다. 이 작은 오두막은 우리 집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집이죠. 거기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돌아올 집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 전 늘 여기서 기다릴게요. 머지않아 부를 수 있을 거야, 내 사랑. 그는 마지막 포옹을 하며 밝게 대답했다. 잘 계세요, 할머니.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질 때까지
그는 회색 석조 부둣 끝에 서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가녀린 소녀와 노부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해변에 늘어선 군중 속으로 사라지며 시내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자 그의 가슴은 가라앉는 듯 했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리버풀에 도착한 뒤 노부인과 소녀는 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이제 세인트 로렌스호에 승선해 출발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로부터 6주 뒤 도착한 두 번째 편지에는 퀘벡에 무사히 도착해 처음 겪는 인상적인 일들을 적어보냈다. 그러나 그 후로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한 달이 지나고 여러 달이 흘렀지만 바다 건너편에서는 단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다. 1년, 또 1년이 지나갔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셰리든앤 무어에 편지를 보냈더니 존 헉스퍼드의 편지가 도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오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럼에도 메리와 할머니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아침 집배원을 애타게 기다렸다. 창백한 얼굴의 두 사람이 오두막 창문 너머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안쓰러워 마음씨 좋은 배달부는 종종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다. 마침내 젊은 공장장이 사라진 지 3년 만에 노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메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겨우 연명하며 연인의 운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영리한 서부지방 이웃들 사이에서는 존 헉스퍼드의 실종이 더 이상 미스터리하지 않았다. 그는 무사히 캐나다에 도착했다. 그의 편지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으니까. 만약 퀘벡에서 몬트리올로 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했다면 공식적인 조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집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을 터였다. 그러나 캐나다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젊은 영국 청년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검시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그가 옛 연인과의 관계를 끊고 이름을 바꾼 채 산속 오지나 미국으로 사라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뿐이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황은 충분했다. 그래서 메리가 시름에 잠긴 창백한 얼굴로 시장에 나갈 때마다 건장한 어부들 사이에서는 의로운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오곤 했다. 그리고 실종된 남자가 브리스포트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 한 거친 말과 거친 대접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대중의 이런 의심을 순박한 소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청춘에서 중년, 그리고 인생의 가을로 접어드는 동안 그녀는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며 살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운명이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자신에게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빼앗아간 그를 되돌려주기를 겸허히 기다렸다. 그동안 존 헉스퍼드가 죽었다는 소수의 의견도 그가 변절했다는 다수의 의견도 사실과는 달랐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변절도 하지 않았으나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묘한 운명의 장난에 희생양이 되었다. 퀘벡에 도착했을 때 존의 가슴은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뒷골목에 음침한 방을 골랐는데 다른 곳보다 숙박비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으로 2상자 분량의 세간살이를 옮겨놓았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집주인도 함께 묵는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방을 옮길까 생각했지만 몬트리올로 가는 마차가 하루 이틀 안에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메리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편지를 쓴 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고자 온종일 거리를 걸어다니며 도시를 구경했고 밤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불운한 청년이 숙소로 정한 그 집은 거주자들의 평판 때문에 악명 높은 곳이었다. 그는 부둣가에서 새로운 이들을 속여 유인하는 포주에게 속아 그 숙소에 들어온 것이었다. 존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그들의 덫에 걸려 곧바로 도망치지 못한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는 낮에는 방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나가 온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른 세입자들과 최대한 접촉을 피했다. 그러나 그가 무심코 흘린 몇 마디 말만으로도 집주인은 그가 이 나라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방인이며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를 찾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집은 선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마취제를 사용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약탈하고 다른 배의 선원으로 팔아넘기기로 악명 높았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채로 배에 실려 세인트 로렌스 강을 내려간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는 했다.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 그 악당들은 마취제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투숙객에게도 이 수법을 써 짐을 뒤지고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기회를 노렸다. 존은 낮에는 늘 방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밤에 그의 의식을 잃게 만들고 느긋하게 그의 짐을 뒤진 뒤 나중에 그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주장해도 애초에 그런 물건은 없었다고 잡아떼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헉스퍼드가 퀘벡을 떠나기 전날 밤 그가 숙소로 돌아오자 집주인과 그녀의 장사를 거들던 인상 험악한 두 아들이 펀치가 든 그릇을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정답게 맞이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밤이었고 향기로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펀치 앞에서 젊은 영국 청년이 품었던 의심은 무너져 버렸다. 그는 큰 잔을 단숨에 비우고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이 들었다. 그동안 세 사람은 살금살금 그의 방으로 들어와 상자를 열고 그의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약이 너무 빨리 작용한 탓에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거나 혹은 청년의 건강한 체질 때문에 약효가 이례적으로 빨리 사라졌을 수도 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존 헉스퍼드는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고 추악한 3인조가 훔쳐갈 가치가 있는 것과 아는 것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가장 가까이 있던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열린 문 밖으로 힘껏 내던졌다. 그의 형제가 그에게 달려들었으나 대번샷 주신 청년의 주먹 한 방에 바닥에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불행히도 헉스퍼드는 그가 휘두른 강한 일격으로 몸의 균형을 잃었고 쓰러진 녀석의 몸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며 얼굴을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노파가 그의 등에 달라붙어 아들에게 난로 집게를 가져오라고 고함쳤다. 존은 가까스로 둘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방어 자세를 취하기도 전에 뒤에서 날아든 쇠막대기의 강력한 일격에 정신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너무 세게 쳤구나, 조. 노파가 쓰러진 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쓰러뜨리지 않았으면 놈이 우리를 제압했을 거라고요. 젊은 악당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래도 죽일 필요는 없었지 않니, 이 생각 없는 녀석아.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이런 일에 워낙 경험이 많기에 기절시키는 것과 치명적인 타격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아직은 숨이 붙어 있어요. 다른 아들이 그를 살펴보며 말했다. 하지만 뒤통수가 주사위 자루처럼 으스러졌어. 두개골이 산산조각 났다고 오래 못 버틸 거야. 이제 어떡하지? 다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야. 다른 형제가 말했다. 꼴 좋다. 내 얼굴 좀 보라고. 어머니, 지금 집에 누가 있죠? 술 취한 선원 4명뿐이란다. 어지간한 소리에는 꿈쩍도 안 할 거야.
거리도 조용하니 저놈을 끌고 나가서 버려야겠다. 거기서 죽어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주머니 속에 있는 서류는 다 빼라. 어머니가 말했다. 경찰이 녀석을 추적할지도 모르니까 시계랑 돈도 챙기고 3파운드 정도 있네. 없는 것보단 낫지. 조용히 천천히 옮겨라. 두 형제는 신발을 벗고 죽어가는 존을 계단 아래로 조심히 옮겨 인적이 드문 거리를 따라 수백 미터를 걸어갔다. 그러고는 존을 룸밭 위에 내려놓았고 순찰하던 경관이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가 상처난 머리를 붕대로 감쌌지만 그는 12시간 이상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12시간이 지나고 또 12시간이 흘렀는데도 존 옥스퍼드는 여전히 죽지 않고 필사적으로 살아있었다. 사흘째 살아있다는 사실에 의사들도 놀라워했으며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방식으로 피를 뽑고 조각난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둘러주었다. 이런 치료 덕분이든 아니든 일주일간 깊은 혼수 상태에 있던 존의 담당 간호사는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외과 의사들은 그의 침실로 들어와 이 상황을 목격했고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서로 축하했다. 자넨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네, 친구. 한 의사가 붕대 감긴 머리를 베개에 기대며 말했다.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되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나 존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멍하게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어디서 왔나? 역시 대답이 없었다. 미친 게 틀림없어. 누군가 말했다. 아니면 외국인일 수도 있지. 또 다른 이가 덧붙였다. 소지품도 없고 속옷에는 JH라고만 표시되어 있군. 불어와 독일어로도 시험해보세. 그들은 각자 아는 외국어로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는 여전히 미친 듯한 눈빛으로 천장을 멍하게 바라보았고 의사들은 그를 혼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수주 동안 존은 병원에 누워있었고 그가 누구인지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헛수고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태도뿐 아니라 마치 영리한 아이가 말을 배우듯 문장을 배워가며 지금의 정신은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치명적인 일격을 당하기 전의 삶은 철저히 지워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언어도, 고향도, 직업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의사들은 모여 학문적인 진단을 내리고 기억의 중심이나 눌린 뇌 부위, 손상된 신경세포나 뇌 우열 따위에 대해 장황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의 기억은 사라졌고 과학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루하고 긴 회복 기간 내내 그는 읽기와 쓰기를 새로 배웠지만 체력이 돌아온다고 해서 예전 삶의 기억까지 돌아오지는 않았다. 영국, 데번셔, 브리스포트, 메리 할머니, 어떤 단어도 그의 기억을 불러오지 못했다. 모든 것이 암흑이었다. 마침내 그는 퇴원했는데 친구도 직업도 돈도 없었고 과거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그의 미래 또한 암울했다. 심지어 이름마저 바뀌었다. 그는 이름조차 새로 지어야 했다. 존 헉스퍼드는 사라지고 존 하디라는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모든 것은 한 스페인 신사의 담배 연기 속 사색에서 비롯된 기묘한 결과였다. 존의 사건은 퀘벡에서 어느 정도 화제가 되어서 그가 퇴원했을 때 방치되지는 않았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맥킨레리라는 제조업자가 그의 공장에서 짐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존은 여러 해 동안 주당 $7를 받고 일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존은 사고 이전의 기억은 잃었지만 사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짐꾼에서 사무실 회계부서로 승진했고 1835년에는 연봉 120파운드의 초급 서기가 되었다. 존 하디는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하며 승진을 거듭했고 1840년에는 3등 서기가 되고 1845년에는 2등 서기, 그리고 1852년에는 거대한 회사의 지배인이 되어 맥키니 사장 다음 가는 인물이 되었다. 존의 빠른 출세를 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운이나 편애도 아닌 전적으로 그의 놀라운 근면성과 성실성 덕분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용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재고를 점검하고 업무를 감독하고 지휘하며 임무에 헌신하는 모범을 보였다. 직급이 오를수록 급여도 늘어났으나 그의 생활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만 가난한 이들에게 더 너그럽게 베풀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총지배인으로 승진한 것을 기념해 25년 전 자신이 치료받았던 병원에 1,000파운드를 기부했다. 나머지 수입은 회사에 재투자하며 분기마다 생활비 정도만 꺼냈었고 창고 짐꾼이었을 때 살던 작은 집에서 지냈다. 그러나 그는 성공했음에도 조용하고 우울한 사람이었다. 항상 막연한 갈망과 불만족, 충족되지 않은 결핍감을 느꼈다. 그는 종종 불완전한 기억으로 고통받는 뇌로 과거를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젊은 시절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모닥불가에 앉아 머리가 쑤실 만큼 애를 써도 존 하드는 작은 기억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의 업무로 퀘벡에 갔다가 자신을 영국에서 떠나게 했던 그 코르크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공장장을 따라 작업장을 둘러보다가 존은 무의식적으로 네모난 코르크 껍질 조각을 집어들어 펜칼로 2-3번 능숙하게 쓱쓱 자르더니 매끈하고 뾰족한 코르크막의 하나를 만들었다. 그와 함께 있던 동행이 그것을 집어들고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았다. 하드씨, 이건 수백 번은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코르크인데요? 그럴 리가요. 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코르크를 만들어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공장장이 외쳤다. 여기 코르크 조각이 또 하나 있으니 한 번 더 해보세요. 저는 처음처럼 다시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관리자로 살아온 그의 뇌가 코르크 장인의 익숙한 손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예전의 손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가 간섭하지 않을 때만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었다. 본능이 아닌 이성이 끼어들면 매끈하고 우아한 모양 대신 거칠고 투박한 원통형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냥 우연이었나 봅니다. 공장장이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숙련자의 솜씨였다고 저는 맹세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존의 고운 피부는 호두 껍데기처럼 고립되고 주름진 얼굴이 되었다. 그의 머리칼도 오랫동안 잿빛을 머금고 있다가 마침내 캐나다의 겨울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허리가 꼿꼿한 노인이었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의 관리직에서 마침내 은퇴했을 때도 이른의 세월을 가볍고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기 나이를 알지 못하는 특별한 처지였는데 사고를 당했을 당시 몇 살이었는지 짐작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전쟁이 발발해 두 강대국이 서로를 파괴하고 있는 사이에 보다 평화로운 이웃 국가들은 조용히 그들의 시장과 무역을 잠식해 나갔다. 많은 영국 항구가 이 상황으로 혜택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브리스포트만큼 이득을 본 곳은 없었다.
한때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이곳은 이제 번화한 큰 도시가 되었으며 메리가 서 있던 부두 자리에는 거대한 방파제가 세워졌고 서부 지역의 상류층 인사들이 휴양을 위해 찾아오는 테라스 주택과 호화로운 호텔이 들어선 명소가 되었다. 이런 번영으로 브리스포트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 세계의 모든 배가 이 항구를 드나들게 되었다. 특히 무역이 활발했던 1870년 당시 여러 브리스포트 선박이 퀘벡의 강과 부두에 정박해 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은퇴한 뒤 한가해진 존 하드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증기선의 화물 인양장치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통과 상자가 육지로 옮겨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증기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돌아서려는데 작은 범선 위에서 누군가가 외친 말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저 평범한 지시를 한 것에 불과했으나 그 소리가 노인의 귀에는 낯설면서도 친근하고 묘한 감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배 옆에 서서 선원들이 일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투박하면서도 친근하고 밝고 경쾌한 억양으로 말하고 있었다. 왜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신경이 전율하는 것일까? 그는 밧줄 뭉치 위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움켜쥔 채 오래전 잊은 사투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애썼다. 그러고는 그는 배 뒤쪽으로 걸어가 이름을 읽었다. 더 선라이트, 브라이스포트. 브라이스포트. 다시 한번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왜 그 단어와 선원들의 말투가 그에게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는 침울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흐릿한 무언가를 쫓았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 그는 부두 위를 오르내리며 서부 지역 선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기억이 살아나고 점점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듯 했다. 때때로 선원들은 일을 멈추고 흰 머리의 이방인이 묵묵히 앉아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해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그런데 그 농담조차도 그에게는 이상하리만치 친숙하게 들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젊은 시절에 들었던 농담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농담이란 결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서부 지역 사투리를 들으며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선원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일을 멈췄을 때 그들 중 한 사람이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친절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존은 그를 옆에 앉히고 선원의 고향 마을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선원은 기꺼이 대답해 주었는데 선원만큼 자기 고향 자랑을 좋아하는 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이 그저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라 언제든 정착하고 싶을 땐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원은 마을의 회관이며 마르텔로탑, 해안 산책로와 피트가, 하이가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존이 갑자기 길게 팔을 뻗어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이보게 친구. 그는 다급한 듯 속삭였다. 제발 진실대로 말해주게. 하이가에서 뻗은 길이 폭스가 캐롤라인가? 그리고 조지가 순서대로인가? 맞아요. 선원은 존의 눈빛에 놀라 움츠러들며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치 불꽃글씨로 새겨진 글자처럼 또렷하게 지난 인생과 지금의 삶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울음도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넋을 놓고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마치 잃어버린 50년의 세월을
따라잡을 수 있기라도 한 듯 노쇠한 몸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내달렸다. 그리고 휘청거리며 떨리는 몸으로 달리던 그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더니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외쳤다. 오, 메리, 메리, 나의 잃어버린 인생이요. 그러고는 길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를 휩쓸고 지나간 감정의 폭풍과 그가 겪은 정신적 충격은 보통 사람이라면 심한 고열에 시달리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존은 강한 의지와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무너질 겨를이 없었다. 며칠 만에 그는 재산 일부를 정리해 뉴욕으로 떠나 곧장 영국행 우편 증기선에 몸을 실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뱃멀미도 잊은 채 가판위를 오갔다. 강인한 선원들조차 저 나이 든 사내가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버티는지 감탄할 정도였다. 그가 절망의 광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기운이 다해 피로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혹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힘겨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차마 자신에게 묻지도 못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메리가 아직 살아있을까? 살아있다고 해도 그녀는 이제 노팔터였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나 눈물을 흘리든 기뻐하든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단지 그녀가 이것만 알아주기를 바랐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둘 다 잔혹한 운명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그 오두막은 메리의 소유였고 그곳에서 그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었다. 가엾은 메리. 그녀는 이렇게 긴 기다림이 될 줄은 알지 못했으리라. 마침내 영국 연안의 등대가 보이고 렌즈엔드가 푸른 안개처럼 물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형 증기선은 코널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마침내 플리머스만에 닻을 내렸다. 존은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했고 몇 시간 뒤 그는 반세기 전 가난한 코르크 장인으로 떠났던 그의 고향에 다시 발을 디뎠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예전의 그 마을일까? 역과 호텔 곳곳에 새겨진 이름이 아니었다면 믿기 힘들었을 것이다. 중앙에 전차 선로가 깔린 넓고 반듯한 포장도로는 그가 기억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는 전혀 달랐다. 여기 세워진 자리는 예전 같으면 들판이었겠지만 지금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사방으로는 호화로운 빌라들이 늘어선 거리와 초승달 모양의 도로들이 뻗어 있었고 거리의 이름 또한 새로웠다. 거대한 창고와 화려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브리스포트가 규모뿐 아니라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존이 비로소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낀 것은 옛 하이가에 이르러서였다.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고 몇몇 건물은 떠날 당시 그대로 남아있었다. 저곳이 예전에 페어베언의 코르크 공장이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새로 지어진 거대한 호텔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회색의 시청 건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옆길로 접어들어 오두막집이 늘어서 있던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옛 오두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바다는 예전 그대로였고 그 덕분에 오두막이 있던 자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의 오두막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웅장한 석조 건물이 해변을 향해 늘어서 있었다. 존은 그 웅장한 건물들의 현관을 지친 걸음으로 걸으며 시리에 빠졌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고 이어 가슴속에 무엇인가가 뜨겁게 솟아올랐다. 그 화려한 석조 건물들 사이에서 무도회장에 들어온 시골뜨기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낡은 흰 벽에 오두막 한 채가 보였기 때문이다. 나무 현관에 담쟁이가 덮인 벽, 마른 목골 유리창과
흰 모슬린 커튼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 그대로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변함이 없는 집이 거기 있었다. 갈색 머리는 하얘지고 어촌 마을은 도시로 변했지만 부지런한 손과 한결같은 마음은 할머니의 오두막을 변함없이 지켜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안식처에 다다랐지만 존 헉스퍼드의 가슴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갑자기 죽을 듯한 현기증에 휩싸여 오두막이 마주 보이는 해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벤치 끝에는 한 늙은 어부가 걸터앉아 검은 점토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는 낯선 이의 창백한 얼굴과 슬픈 눈빛을 보고 말을 건넸다. 너무 무리하셨구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세월을 잊으면 안 되는 법이지. 이제 좀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존이 대답했다. 저 오두막은 왜 큰 집들 사이에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허. 노인은 목발로 땅을 쿵쿵 두드리며 말했다. 그 오두막은 영국에서 가장 고집 센 여인의 집이지요. 믿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집값을 10배로 준다고 해도 팔지 않았어요. 심지어 집을 돌 하나하나 옮겨 더 좋은 위치에 새로 지어주고 보상금까지 두둑하게 준다고 했지만 세상에 듣는 신용도 하지 않더군요. 왜죠? 존이 물었다. 그게 재미있는 사연이 있지요. 모두 오해 때문이라오. 내가 젊었을 적에 그녀의 약혼자가 떠났는데 그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지요. 그가 돌아왔을 때 집이 없으면 그가 찾을 수 없다면서요. 글쎄, 그 남자가 살아있다고 해도 지금쯤 당신만큼 늙었을 텐데 내 생각엔 진작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지요. 그렇게 여자를 버린 걸 보면 애당초 형편없는 인간이었을 테니. 그녀를 버리고 갔다고요. 그래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작별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고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 여인은 그때부터 평생 그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50년 동안 흘린 눈물이 결국 그녀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녀가 눈이 멀었다고요? 존이 몸을 반쯤 일으키며 외쳤다. 그보다 더 하죠. 어부가 말했다. 그녀는 몹쓸병에 걸려 얼마 못 산다고 하더군요. 자, 봐요. 저기 그녀 집 앞에 의사의 마차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존은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오두막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마차로 돌아가려던 의사와 마주쳤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매우 위중합니다. 아주 나빠요. 의사가 점잖게 대답했다. 이대로 기력이 더 떨어지면 위험할 것이고 반대로 차도가 있으면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는 애매한 대답을 남기고 마차를 몰아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떠났다. 존 헉스퍼드는 현관문 앞에서 망설였다.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밝혀야 할지, 또 갑작스러운 충격이 그녀에게 얼마나 위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신사가 서둘러 다가왔다. 혹시 이 집에 병든 여인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고 목사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반쯤 열린 채 두었다. 헉스퍼드는 목사가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몰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응접실로 조심히 들어섰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작은 장식품 하나까지도 똑같았는데 물건이 깨지면 메리는 같은 것으로 교체해 어떤 변화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서성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안쪽 방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환자는 베개에 기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존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그를 향해 있었다. 그가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얼굴은 바로 메리였기 때문이다. 창백하고 소탈하며 다정한 그 얼굴은 브리스퍼트 부두에서 그가 끌어안았던 그 시절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고난이나 갈등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성숙한 슬픔이 그녀의 표정을 부드럽게 밝혔고 시력을 잃었음에도 평온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모자 밑으로 은빛 머리카락이 비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녀는 옛 메리의 모습 그대로이면서도 한층 더 성숙하고 고귀해져 마치 천상의 존재처럼 고결해 보였다. 오두막에 꼭 세입자를 들이세요.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목사에게 말하고 있었다. 집이 필요한 가난하지만 착한 이들을 선택해 무료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이가 돌아오면 제가 기다리다가 끝내 떠났지만 저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돈도 조금 있어요. 겨우 몇 파운드뿐이지만 그이가 오면 주세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는 그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전해주세요. 그이는 틀림없이 큰 슬픔에 잠길 테니까요. 또 그에게는 제가 마지막까지 행복했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애태웠다는 건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가 괴로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존은 문 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목을 움켜잡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의 길고 긴 순결한 삶을 떠올렸고 자기를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자 그는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메리의 두 팔이 그를 향해 뻗으며 외쳤다. 오, 사랑하는 존, 다시 돌아왔군요. 목사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두 연인은 서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은빛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지난 50년의 긴 기다림을 보상받는 듯 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의 기쁨을 나누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들에게는 짧았고 목사에게는 한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으니까. 목사가 조용히 자리를 뜰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리가 그의 존재를 떠올리고 목사에게 예의를 표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목사님. 그녀가 말했다. 제가 존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신의 뜻이겠지만 볼 수 있던 때처럼 그의 모습을 마음속에 또렷이 그릴 수 있어요. 자, 존 일어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목사님께 보여드리겠어요. 그는 두 번째 선반만큼 키가 크고 화살처럼 곧으며 얼굴은 그을려 있고 눈빛은 맑고 빛나요. 머리칼은 검고 콧수염도 그래요. 구렛나룻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목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앞에 상처투성이 백발사나를 바라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모두 웃어버렸다.
그녀의 병이 자연스럽게 호전된 것인지 존의 기환이 병을 몰아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 메리의 상태가 점차 나아져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약식 결혼은 하지 않을 거요. 존이 힘주어 말했다. 그건 마치 우리의 결혼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고 이 마을에서 당당하게 혼인할 자격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니까 말이요. 그래서 정식 절차대로 혼인 공고가 붙었고 3번에 걸쳐 독신 남성 존 헉스퍼드와 미혼 여성 메리 하우든이 결혼할 예정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세상에서 함께할 시간이 길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존이 말했다. 적어도 다음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새 출발을 하게 될 거요. 그런데 퀘벡 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던 중 존에게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신의 본명이 헉스퍼드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여전히 하디라는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냐는 점이었다. 그러나 2명의 신뢰할 만한 증인을 내세워 본인임을 입증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는 상당한 재산을 마련하게 되었다. 존은 그 재산 일부로 브리스포트 외곽에 예쁜 빌라를 지었다. 해변 테라스 주인은 드디어 오두막이 비워지고 더 이상 고급 주택가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아늑한 새 집에서 여름이면 잔디밭에 나란히 앉고 겨울이면 난로가 양옆에 마주 앉아 그 존경스러운 노부부는 여러 해 동안 아이처럼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신혼부부만큼이나 순수하고 고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이가 있으면 누구든 그 빌라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값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존과 메리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의 모든 가난한 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조문객이 되어 함께 슬퍼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 사람이 용감하게 맞섰던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것은 자기들의 불행 또한 잠시일 뿐이며 신의와 진실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Have